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오늘날 교황은 가톨릭에서 종교적 지도자로만 존재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20세기까지도 교황은 국제정세와 각 국가 간 정치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존재를 빼놓고 서양사가 서술될 수가 없으며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는 교황의 의지에 따라 서양사가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황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즉위한 현재 시점의 교황 레오 14세는 267대 교황입니다. 교황의 내력이 아주 유구하죠. 그렇다면 초대 교황은 누구일까요? 아마 가톨릭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초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성경 중 신약에는 예수에게 우수한 제자 1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12사도 다들 들어보셨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지만 신화적 존재가 아닌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적이나 성격은 성경 외에 독립적 사료가 거의 없어서 역사적 실제는 인정이 되나 세부 기록은 종교적 전승에 의존하고 있죠. 12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을 전파한 증인으로 여겨졌으며 각자 전승에 따르면 로마, 소아시아, 인도까지 선교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12사도 중에서도 첫 번째 사도, 예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의 벳사이다라는 예수와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를 만난 뒤 예수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반석이란 넓고 평평한 큰 돌을 말하는데 아주 견고한 사상이나 신념의 기틀이라는 은유적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 반은 믿으면서도 반은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의 12사도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뜻으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겨 말한 최초의 제자가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이를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네요. 여기서 유대교와 크리스트교가 나뉘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예수는 베드로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 열쇠가 베드로를 상징하는 신물이랍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점, 예수가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내용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의 12사도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며 초대 교황이 될 수 있는 정통성과 명분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종교적 내용 하나 때문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쳐주는 건 결코 아니랍니다. 예수사 후 베드로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크리스트교 종교 공동체를 움직이는 핵심 지도자가 되어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것을 종교화시킨 것도 베드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크리스트교를 창시한 베드로는 로마로 건너가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로마 땅에 교회를 만들어 훗날 로마의 크리스트교를 퍼뜨린 선각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은 크리스트교를 박해할 시점이었고 서기 67년 혹은 68년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베드로는 붙잡혀 처형당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었죠. 베드로사 후 2대 교황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리노라고, 리노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태어난 로마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던 종교를 이탈리아 로마인이 믿기 시작했다는 건 상징적이고 로마 땅 내 크리스트교 교회를 관장하는 주교가 되었기에 가톨릭에서는 2대 교황으로 간주하고 있죠. 물론 이때 교황이라는 개념이나 단어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로마 주교였죠. 이처럼 교황이 될 수 있는 특정 민족이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 교황들도 이스라엘인, 중동인, 이탈리아인, 그리스인, 심지어 아프리카 출신도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들도 있었어요. 4대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1세 시절, 엄밀히 말하면 4대 로마 주교였던 시절, 그리스 반도의 코린토스라는 곳의 어느 한 교회에서 특정 장로의 취임을 두고 크리스트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4대 로마 주교 클레멘스 1세는 편지를 코린토스 교회 측에 보내 중재에 나섰는데 이 편지를 클레멘스서라고 하며 로마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의 분쟁에 개입한 최초의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후대 교황권의 보편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의 시작으로도 평가하고 있죠. 이후 꾸준히 로마 주교들은 종교적 교리와 의식을 개념화하고 확대해갑니다. 예컨대 6대 로마 주교였던 알렉산드르 1세는 악마를 퇴치할 수 있는 성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8대 로마 주교였던 텔레스포로는 부활절 이전 40일간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기간 사순절을 정립했습니다. 동시에 2세기에 들어서며 로마 교회는 다양한 이단 논쟁에 직면합니다. 교리와 의식이 확장될
확산되면서 여러 해석들이 잇따라 나오고, 또 로마 제국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다른 토착 종교와 섞이기도 하는데 모든 해석들을 다 인정해버리면 교리가 엉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는 이 이단을 정하는 작업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3세기 때는 이른바 군인 황제의 시대라고 유난히 크리스트교에 박하고 강경한 황제들이 잇따랐거든요. 특히 박해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했을 때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 재위했던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로, 이때 황제는 대대적인 크리스토교 박해 명령을 내려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소각하고 성직자들을 체계적으로 처형했으며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도 지속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시기를 대박해라고 부르며 로마 교회의 지도를 거의 지화화될 정도였죠. 그러나 이런 끝없는 박해와 순교의 연속 속에서 국제교회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로마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올라가서 로마 교회의 권위가 더 신성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박해를 일으켰던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사후에는 박해의 강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크리스트교의 대박해 사건을 일으켰던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각각 정황제와 부황제를 두어 총 4명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사두정치 제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즉위한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제국을 통합하고자 했고, 이에 동방 로마에서 반발하자 결국 내전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시기로든 제국의 통합을 중요하게 여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였기 때문에 그때 그가 주목한 게 바로 종교였죠. 그간 로마가 그토록 크리스트교를 박해했다는 건 그만큼 크리스트교가 로마 사회에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며, 콘스탄티누스 1세는 이렇게 급속도로 퍼진 크리스트교를 박해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국 통합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쪽을 택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313년 더 이상 크리스트교를 박해하지 않을 것이며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겠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1세가 동방 황제와 회담차 밀라노에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 주교는 32대 로마 주교였던 멜키아데였는데, 멜키아데는 크리스트교가 합법화된 종교로서 최초의 교황이었으며,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로마에 있던 궁전급 건물을 멜키아데에게 교회 건물로 사용하라고 선물합니다. 그동안 박해만 받던 크리스트교였기에 그들이 종교적 모임을 갖는 공간인 교회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는데 거대한 건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성당이라는 단어가 탄생했고, 이때 선물 받아서 탄생한 성당이 오늘날에도 로마에 남아있는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당인 거죠. 아울러 멜키아데의 뒤를 이은 33대 로마 주교 실베스테르 1세는 이제는 합법화된 종교의 주교로 로마 교회의 시작을 알린 베드로를 기리고자 베드로 성당 건설을 시작하죠. 완공되는데 1000년이 넘게 걸리지만요. 교황이 영어로 포비죠.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밀라노 칙령 전에는 로마 주교들, 즉 아직 교황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포비란 칭호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했습니다. 쓴다고 해도 로마 주교만 썼던 게 아니라 다른 교구의 주교들에게도 다 포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는 교황에 대한 독보적인 권위의 의미가 자리 잡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다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크리스트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합법화를 보장받자 포비란 개념이 점차 로마 주교 한 명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축소됩니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죽은 곳이며 그동안 박해와 순교의 현장이었고 로마의 한복판에 있었고, 끝내 로마가 합법화를 해주니까 이 로마 주교가 암묵적으로 서방 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밀라노 칙령 이후로도 한두 세기 동안은 포비란 존칭을 다른 교구의 주교들도 조금씩 쓰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로마 주교에게만 국한되는 존칭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합법화된 크리스트교이긴 하지만 오히려 합법화가 되어서 교리에 대한 해석이 더 왕성해지면서 교단에도 해석 여부에 따라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크리스트교의 분열은 아나타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대립이었습니다. 아나타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두 파의 핵심 쟁점은 삼위일체였습니다. 아나타시우스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삼위일체론을 주장했지만, 아리우스파는 삼위는 일체되지 않는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는 엄연한 위계의 질서가 있다고 주장했죠. 아나타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논쟁은 겉으로는 신학 논쟁이었지만 실제로는 로마 주교를 포함한 로마 교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동방 주교단 사이에 권위 경쟁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로마 교회는 점차 로마 주교를 중심으로 서방 교회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있었던 동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또한 신학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교구였습니다. 아나타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논쟁도 신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촉발이 되었는데 로마 주교는 삼위일체를 믿는 아나타시우스파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에 동방에 있는 주교들이 아리우스파를 지지해 주었는데요. 이에 교회가 서방과 동방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로마 황제가 얽힐 수밖에 없었는데 로마 역시 동서로마로 점차 갈리고 있었지만 크리스트교를 합법화해준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 이후로 로마는 당시 동서로마를 통합하려고 했고 그 중심지는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로마 주교는 서방의 아나타시우스파를 이론적으로는 지지했지만 동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부딪힐 수도 없어서 로마 주교는 난처한 상황이었죠. 다만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도 교회가 서방과 동방으로 분열되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궁극적으로 원하던 건 로마의 통합이었으며 그러라고 밀라노 칙령으로 합법화시킨 건데 교회가 지역적으로 분열이 되면 로마 제국 또한 또 분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나타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중 무엇이 정통인지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이 보편 공의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대두되었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의회란 기독교에서 이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 교리를 논의하는 교회 회의로 325년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인 니케아에서 열린 니케아 공의회가 전 교회를 망라한 최초의 보편 공의회였죠. 비록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동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황제였지만 그래서 초기에 아리우스파를 지지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도모했던 건 통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아나타시우스파를 지지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아나타시우스파가 다수였기에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교회의 결속이 우선이라며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나타시우스파는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승인한 정통 이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삼위일체를 당연하게 믿는 겁니다. 다만 아리우스파는 여전히 본인들이 맞다고 삼위는 일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이후 즉위한 콘스탄티누스 2세 황제는 또 동방의 힘을 키워줘야 한다며 니케아 공의회 결론을 무시하고 아리우스파를 지지하였죠. 눈치 보던 36대 로마 주교 리베이로는 어느 정도는 아리우스파를 또 지지해주는 등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온건적이고 타협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오히려 분열을 더 부추기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다 로마 황제의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등장하면서 다시 판도가 바뀝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는 옛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처럼 통합을 더 중요시했고 380년 우선 테살로니키 칙령을 통해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합니다. 옛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의 밀라노 칙령은 단순히 크리스트교를 합법화하는 조치였는데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는 380년 크리스트교를 아예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듬해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아나타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재확인합니다. 다만 테오도시우스 1세 사후 로마는 다시 또 동서로 분열되었고 이후론 통일되지 못하면서 로마 제국은 완벽하게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나뉩니다. 한편 이처럼 초기 교회에 로마 황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지해주니 로마 주교의 권위가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아리우스파의 이단 논쟁이 이제 끝났다 싶더니 5세기 전반 이번엔 네스토리우스라는 새로운 종파가 생겨납니다. 비록 아리우스파는 이단이 되었지만 아나타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교단 논쟁으로 촉발된 크리스트교의 동설 분열은 지속되었고 로마 제국이 완전히 동서로마로 분열되고는 더 심해집니다. 로마 주교의 권위는 서로마 제국에서나 높은 거지 동로마 제국 황제들은 본인들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주교에게 더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된 네스토리우스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신을 낳은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수는 인간의 어머니에서 태어났기에 물론 신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말한 건데 예수는 신성만 보유한다는 서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주교의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했죠. 교단 논쟁이 척매화되자 동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가 431년 다시 한번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네스토리우스파의 해석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는 이 공의회는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에페소에서 개최하여 이를 에페소 공의회라고 하죠.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는 비록 동로마 제국의 황제이지만 교단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콘스탄티노플 교회보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힘을 실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주교 네스토리우스는 확실히 종교적 기반이 약했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으로는 깊이
깊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적으로 돌린다는 건 사실상 교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상징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있던 로마 주교 역시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이론적으로는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고요.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잘 이야기해서 화해하기를 원했지만 두 교회의 분열이 워낙 치열해지자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도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끝내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손을 들어줍니다. 네스토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콘스탄티노플 주교 네스토리우스를 해임하죠. 이후 네스토리우스파는 동방으로 이동하며 동방 아시리아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더 동양으로 가서 추후 중국까지 가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동방 아시리아 교회를 경교라는 한자식으로 불렀습니다. 그간 항상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동방교회가 이론적으로 부딪힐 때 눈치 보면서 조심히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지지하던 로마 교회는 45대 로마 주교였던 레오 1세 때 역사적 전환점을 맞습니다. 레오 1세는 오늘날 가톨릭에서 레오 대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요. 로마 주교직의 권위를 제국 전체에 각인시키고 서방교회의 신학, 조직, 정치의 기틀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레오 1세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 지역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인으로 440년 교황으로 선출된 뒤 레오 1세는 로마가 서로마 제국 말기의 혼란 속에서도 교회의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었고, 서방 기독교의 정통 신학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간 동방 지역에서 주장했던 아리우스파나 네스토리우스파나 두 종파 모두 예수의 신성과 더불어 인성까지 주장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띄었고, 서방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는 신성 그 자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451년 레오 1세는 칼케돈 공의회를 개최를 하고 레오의 책이라는 문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신성을 보유한 존재라는 교리를 명확하게 결정했고, 이 외의 해석과 논쟁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했습니다. 또한 레오 1세 치세기에는 서로마 제국이 북방의 게르만족에게 한창 시달릴 때였는데, 레오 1세는 제국 말기 서방의 위기 속에서 정치적 지도자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452년 북이탈리아를 침공한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를 향해 내려오자 레오 1세는 황제 대신 직접 북쪽으로 올라가 아틸라와 담판을 벌였죠. 정확한 내용은 기록에 따라 상이하지만 분명한 건 이 교황의 외교로 인해 아틸라가 이탈리아 남진을 멈추고 철수했다는 겁니다. 이는 교황이 처음으로 유럽의 수호자로 등장한 사건이었죠. 이후 455년 반달족이 로마를 침략했을 때에도 레오 1세는 직접 반달족의 왕을 만나 사륙, 방화, 폭력 약탈을 금지하도록 협상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걸 또 막았습니다. 레오 1세는 교황권의 보편적인 권위를 정립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서방뿐 아니라 동방에서도 로마 주교의 우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고난이 로마 주교에게 계승된다는 베드로 수익권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첫 교황이었죠. 설교자로서도 뛰어났으며 신학을 체계화해 서방 교회 전통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다양한 저서는 중세 가톨릭 신학의 기반이 되었고, 그가 남긴 설교집은 라틴 신학 문체의 정형으로 평가되죠. 후대 교황들이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것도 레오 1세의 저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오 1세 때부터 로마 주교에게만 pop이라 부르며 팝, 즉 교황이라는 개념이 로마 주교 한 명에게 국한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476년 끝내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는데요. 그간 로마 주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마 제국 멸망 후 이탈리아 반도는 오도아케르 왕국, 동고트 왕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다행히 게르만족의 국가여도 로마에 있던 교황을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로마인으로 자부심을 갖던 시민들은 이민족의 지배에 불안해하고 탐탁치 않아 했는데, 그럴수록 교황의 역할이 더 커지고 이탈리아인들은 교황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레오 1세 사후로 동로마 제국에서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중심으로 또 자기네만의 동방교회 교리를 정립해 갑니다. 교회가 아무리 통합을 노력한들 이미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고 또 서로마 제국마저 멸망해버린 상태에서 동서교회 교리의 통합은 어쩌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주교도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그간 로마 주교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결탁하여 권위를 확보했는데, 지금 로마 주교가 자리하고 있는 서로마는 멸망했고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있는 동로마는 살아있으니 교회의 권위의 중심이 동방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6세기 초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일시적으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이런 불안불안한 과도기에 서방 교회의 권위를 철저하게 유지해낸 교황이 등장합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로마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인으로 64대 로마 주교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가 로마 주교가 되었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지원으로 성장한 게르만족 분파 랑고바르드족이 랑고바르드 왕국을 만들고 이탈리아 북부를 제패한 이후 로마를 포함한 중부 지방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또한 외부 이민족의 위협뿐 아니라 전염병과 기근, 홍수까지 겹쳐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할 때였습니다. 이때 그레고리우스 1세는 교회의 재산을 풀어 시민들을 구제하고 아프리카 곡창지대에서
로마에서 곡물을 수입해 배급하며 로마 시민을 기근에서 구해냈죠. 또한 랑고바르드족과 직접 협상에 휴전을 맺는 등 로마의 행정권이 비어있는 무정부 상태에서 한 나라의 황제나 국왕이나 영주나 시장이 해야 할 일을 그레고리우스 1세가 대리하며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교황이 외교나 정치에 개입한 그 시작은 레오 1세였지만 그걸 정착시킨 게 그레고리우스 1세였죠. 신학적으로도 그레고리우스 1세의 역할이 컸는데 교회의 행정과 외교 네트워크를 정비했으며 주교들과 수도원들의 규율을 강화해 서방 교회의 체계를 안정화시켰죠. 또한 성직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성문화하여 중세 사제 교육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영국에다가 수도사를 보내 크리스트교를 퍼뜨렸으며 로마 교회의 권위를 서유럽 전체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을 대그레고리우스라고 부르죠. 또한 레오 1세 때부터 로마 주교만을 가리키던 폿, 즉 교황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하여 비로소 로마 주교가 서방 교회 전체의 수장인 교황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로마 주교가 아닌 교황이라는 단어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이후 교황이란 자리는 서유럽에서 단순히 영적 권위가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권력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그레고리우스 1세 사후 또다시 격변기에 들어섭니다. 여전히 동방교회와의 교리 충돌은 계속되었는데 동방교회는 아직까지 로마 제국이기에 그리고 그들에겐 든든한 후원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잖아요. 당연히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황제들은 서방 교회의 권위자인 교황보다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서방 교회도 로마 제국 황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전통을 강조하여 서방 교회를 예속시키려고 했죠. 더군다나 7세기형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면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황제들은 종교적 결속력을 더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726년경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온 3세는 지진, 화산 폭발, 이슬람 아랍 세력의 공세 등 재난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제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해석을 받아들여 성상숭배가 우상숭배다라고 규정하고 성상숭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단순히 성상뿐 아니라 성모나 성인들의 그림, 벽화, 모자이크까지 제거하라고 명령했죠. 이는 콘스탄티노플 내에서도 반발을 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청동본 위에 있던 그리스도 성상을 철거하자 시민들이 이에 반발해 병사들과 충돌하며 첫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군대를 앞세운 황제는 성상 파괴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죠. 수도원은 성화 제작과 보존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피해가 컸고 레온 3세 황제는 수도원 재산을 몰수하고 반대파 성직자를 탄압하여 성상 파괴 정책을 제국적 차원에서 제도화했습니다. 레온 3세 황제는 교회가 황제의 통제 아래 있던 게 로마의 오랜 전통이라며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이에 서방 교회에서도 나섭니다. 로마의 89대 교황 그레고리우스 2세와 90대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는 성상 파괴령에 강경히 반발했고 731년에는 로마에서 성상 옹호 공의회를 열어 황제의 조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동로마 레온 3세 황제는 보복으로 로마 교황의 관할 교구였던 시칠리아 섬과 남이탈리아를 강제로 빼앗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관할로 넘겨버렸습니다. 이 조치는 동방과 서방 교회의 균열을 현실적으로 고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레온 3세 황제의 성상 파괴 정책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넘어 황제권과 교황권의 충돌, 사회의 폭력적 분열, 수도원 경제 기반 약화, 예술 문화의 파괴라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결국 성상 파괴주의는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일시적으로 부정되지만 레온 3세 황제가 연 첫 파동은 동서방 교회 분리를 심화시켰고 때마침 이슬람 왕조의 위협 속에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서방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이때부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완전 독립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랑고바르드 왕국의 위협도 계속되었습니다. 랑고바르드 왕국이 이탈리아 반도 거의 전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아직까지 이탈리아인, 특히 로마 시민들은 로마가 아닌 이민족이 세운 국가의 주민이 되는 것에 상당히 거부감을 갖던 시기였죠. 그들은 로마인이라는 정체성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계속되는 랑고바르드 왕국의 위협에 로마의 교황 스테파노 2세는 프랑크 왕국의 피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럽 중부 지역에 있던 프랑크 왕국 역시 게르만족 분파이기는 했지만 랑고바르드 왕국의 위협이 목 앞까지 와버린 마당에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피핀 3세는 프랑크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로 침공합니다. 피핀 3세의 프랑크군은 교황의 호위를 자처하며 754년 이탈리아 중부 지역 일부를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교황령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비록 프랑크 왕국도 게르만족의 분파이지만 어쨌든 교황의 수호자 이미지 메이킹을 한 덕에 교황도 명분이 있었던 거죠. 8에서 9세기에 걸쳐 재위했던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대대적인 영토 확장이 나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룩하였습니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반도까지 내려가고 서쪽으로
서쪽으로는 이슬람 왕조가 있던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갈 수 있는 피레네 산맥까지는 진출했으며 동쪽으로는 슬라브족을 내몰며 지금의 동유럽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했죠. 서기 800년, 딱 8세기를 마무리하고 9세기로 넘어가는 때에 로마에 있던 96대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수여하는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당연히 옛 로마 제국에서 갈라져 이어져 오던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에서 반발했지만 그래도 교황이 직접 프랑크 왕국의 국왕에게 서로마 황제의 자기를 수여함으로써 프랑크 왕국은 서로마 제국의 계승국가가 됐으며 유럽인들에겐 상징적이었던 로마 제국의 흔적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 대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 부활한 모양이 되면서 지배의 정통성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교황 입장에서도 이민족의 지배를 극도로 싫어하던 이탈리아인들에게도 그들에게 국가가 생겼음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서양사에서는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프랑크 왕국을 그 다음 정통국가로 간주한답니다. 다만 814년 샤르마뉴 대제 사후 프랑크 왕국은 내분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서로 왕이 되려고 했던 샤르마뉴 대제의 세 손자들은 서기 843년 프랑크 왕국을 새 왕국으로 분할하기로 하는 베르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베르댕 조약에 따라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찢어졌죠. 하지만 이로부터 약 30년 뒤 중프랑크 왕국의 국왕이 후사 없이 사망합니다.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의 왕실은 한 개의 왕실에서 갈라졌기에 서프랑크의 국왕과 동프랑크의 국왕 모두 중프랑크의 국왕을 겸할 자격이 되는데요. 서프랑크와 동프랑크는 불필요한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중프랑크를 반으로 찢어 각각 서프랑크와 동프랑크의 영토를 합치기로 합니다. 이 조약이 870년 체결된 메르생 조약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서프랑크 왕국을 프랑스 역사의 시작으로 동프랑크 왕국을 독일 역사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프랑크 왕국에서는 왕실의 대가 끊기자 프랑스 왕국이 세워졌고 동프랑크 역시 중간에 왕조가 교체되었는데 교체된 왕조의 국왕 중에 오토 1세라고 있었습니다. 오토 1세는 동유럽 쪽의 이민족이었던 마자르족을 격퇴하고 또 이탈리아 반도에서 옛 중프랑크 왕국의 잔당들이 내란을 일으키며 로마에 있던 교황을 위협하자 오토 1세가 들어가 반란군을 진압하고 교황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프랑크 왕국 분열 이후 로마 제국의 정통성에 부재가 생겼는데 오토 1세가 교황의 수호자가 되어주자 962년 130대 교황 요한 12세는 오토 1세에게 로마 황제의 왕관을 수여하는 대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정통 로마 황제를 표방할 수 있게 된 오토 1세는 자신의 국가가 왕국이 아닌 제국임을 선언했고 이 나라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며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관식을 치러준 요한 12세는 대단히 부도덕하고 부패한 교황이었던 데다가 오토 1세 모르게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도 비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교황 요한 12세는 황제가 교황보다 더 높은 위치에 군림하려고 생각하자 심지어 로마 귀족들을 선동해 반란까지 도모합니다. 화가 난 오토 1세 황제는 자기 대관식을 치러준 교황 요한 12세를 폐위시켜버리죠. 황제가 교황 폐위와 등극에 개입하면서 황제와 교황 사이의 그 지난한 대립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